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사위 강민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외동딸의 남편이니까,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33평 아파트를 말입니다. 3억이라는 거액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 손에 들려온 것은 대출금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경매 딱지였습니다. 사위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딸 정민이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수 오빠 의심한 거 알아? 엄마가 우리 가정을 파탄낸 거야. 70평생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나는 날, 제 손에 남은 것은 경매 낙찰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고 제 딸의 눈을 뜨게 만들겠다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로 73 혼자 사는 늙은이입니다. 남편 최진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담배 공장에서 일하시다 그 병을 얻으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게 남은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외동딸 정민이와 강서구에 있는 33평 아파트 하나. 딸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었지만 딸 하나만큼은 귀하게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도 괜찮은 데 들어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딸애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 32살에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를 말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70평생의 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딸애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이번엔 진짜야. 그 빛나는 눈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라는 사위는 겉으로는 참 잘생기고 말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민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게 했습니다. 민수 쪽 하객이 유난히 적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오셨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몸도 안 좋으시고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때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외아들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딸의 얼굴에 그림자가 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 2억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를 털어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무릎까지 꿇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민이랑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위가 효자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제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민수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회사 다녀서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랑 같이 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니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1달, 2달 지나도 민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요즘 집에서 개인만 의 말을 안 들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딸애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 선배가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3배는 벌 수 있답니다. 투자라는 말에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저희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요. 민수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3억만 있으면 됩니다. 3억 제 집을 담보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되는데요? 저희가 1년만 지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때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집은 내가 죽으면 정민이한테 물려줄 유산이야. 함부로 담보를 잡을 수 없어. 엄마 딸 정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만 믿고 살라고 했잖아. 내 남편이 사업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정민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입니다.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님 편하게 모시고 살게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이라면, 내 딸이 잘 살 수 있다면. 정민아, 엄마 정말 민수가 잘할 수 있어. 딸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만 믿어. 1년만 기다려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1년 안에 꼭 갚아야 한다. 약속하거라.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 저는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이 집을 담보로 3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칠 후 3억이 민수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3배로 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중국 출장 중이에요. 업체랑 미팅하느라 정신없어요. 좋은 소식 곧 전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딸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술 냄새도 나고.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장.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자 은행에서 보낸 대출 이자,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3개월치 이자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 800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이자를 안 냈다니. 저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민수 어디 있어? 전화가 안 되는구나. 엄마, 나도 몰라. 민수 오빠 3일째 집에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어디 간 거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딸에게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가 이자를 안 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민수 오빠가 매달 이자는 낸다고 했는데. 저는 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호텔바 150만 원 룸살롱 280만 원 명품 매장 320만 원 강남 클럽 200만 원. 이게 다 뭐냐? 정민아, 이게 다 뭐냐? 딸에는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업한다고 했지? 화장품 수입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딸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민수 오빠가 그러는 줄. 거짓말 마라. 내가 어떻게 몰라. 너희가 같이 사는데. 딸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았어. 민수 오빠가 사업은 안 하고 주식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주식 투자. 그래 그런데 다 날렸대. 3억을 다 잃었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을 다 잃었다고?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딸애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3억이 어디 갔어?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그 돈이.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따라했다가. 주식 화장품 수입은 어디 가고 주식이야? 그건 그냥 핑계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주식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이자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내가 몇 살인데 시간을 줘? 당장 갚아 당장. 저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딸애가 저를 말렸습니다. 민수 오빠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 정민아, 너 지금 이 사람 편을 들어?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는데. 딸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민수 오빠 믿지 않았잖아. 엄마가 의심의 눈초리로 봤잖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 신청 통지서.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민수가 어디 갔어? 엄마 나도 몰라. 민수 오빠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왔어. 저는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딸이 혼자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디 갔어? 왜 전화가 안 돼? 딸애가 편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나 잠시 지방으로 내려간다. 돈 좀 벌어서 돌아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제 집이 낯선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낙찰가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3억을 갚고 난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짜리 방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에는 제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고급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나는 내 어머니 아니다. 너 같은 사기꾼의 장모가 아니야.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우리 정민이는 어떻게 되고?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왜 우리 민수한테 이래요?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민수. 이 사람이 내 남자야?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 오빠 무슨 소리예요? 오빠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 이 사기꾼을 고소하겠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저는 민수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 내 집을 빼앗고 내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너를. 민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 정민이랑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정민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리고 그 돈 제가 다 쓴 거 맞아요.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한테 갚을 능력도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믿은 거죠. 민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사위를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자족 간의 금전 거래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있으세요?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차용증을 쓰겠습니까? 그럼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슈퍼 아줌마였습니다. 언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녀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서민 변호사라고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람이야. 한번 가봐. 저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거? 무슨 증거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한다고 속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녹음 파일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민수를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세요. 민수가 사기였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세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마침내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무슨 얘기인데요? 내가 포기할게. 고소도 안 할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진짜 고소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지쳤다. 너를 보내줄게. 대신 우리 정민이는 잘 돌봐줘.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공원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녹음기는 제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니?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저 돈이 필요했어요. 주식으로 한탕하려고 했죠. 제 손이 주머니 속에서 떨렸습니다. 민수의 고백을 녹음기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화장품 사업은 거짓말이었고? 당연하죠. 그런 거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머님이 그냥 믿어주셔서 고마웠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이혼하려고요. 이미 다른 여자 만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갚을 생각 없어요. 저한테 돈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믿으신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세상 원래 이런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배우셔야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가 떠나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머니. 이걸로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민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니에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 딸 정민이도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저 돈이 필요했어요. 주식으로 한탕하려고 했죠. 어머님이 잘못 믿으신 거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딸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딸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저는 딸애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통장과 자동차 모든 것이 압류되었습니다. 민수는 할 수 없이 제게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고 딸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애는 민수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애의 새 출발을 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에게 돈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못 갚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기꾼 저는 그를 결국 이겨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만약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 딸 정민이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제게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가 다 갚을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차용증을 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